안녕하세요. 이타의 건전호입니다. 자, 오늘은 GPT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교재에 이 GPT에 대한 부분이 세 문제가 추가가 됐고요. 여기 지금 추가된 내용들이 조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축정기설비기술사에서 비접지 계통의 보호 방식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비접지 계통에서의 보호 방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사항이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즉 GPT가 그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세 문제를 제가 해설해 드리면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이론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고 뭐 GPT와 관련된 아주 깊이 있는 내용까지 건드리다 보면 너무 공부 분량이 많아지니까 시험을 보는데 좀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 정도까지만 좀 이해를 하시고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상당히 긴데 요점은 이겁니다. GPT 적용 사유 및 유의사항 CLR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핵심 사항이고요. 앞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태양광 발전 설비가 뭐 고조파라든지 뭐 지락 전류가 흘렀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직류 장비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비접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태양광 발전 설비의 비접지 계통에서 영상 전압을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GPT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고,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GPT의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영상 전압 검출 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CLR의 어떤 역할에 대한 것들을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접지 관련해서 GPT 관련해서 최근에 건축정기설비기술사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기출 문제들을 쭉 보시면서 내가 GPT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까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수험 범위, 수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뭐 6.6kV 계통에서 뭐 일선 지락 사고 시 영상 검출 식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GPT ZCT에 의한 선택 지락 계정기의 감도 저하 현상에 대해 설명하죠. 이런 것들은 좀 난이도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이성호 기술사께서 집필하신 지락 보호 시스템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PT에서는 중성점 불안정 현상이라고 해서 이게 특수 철공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특수 철공진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한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아까 나온 CLR이라는 걸 설치해서 이런 특수 철공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성점 불안정 현상. 뭐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여기 보시면 중성점 불안정 현상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도 중성점 불안정 현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수 철공진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GPT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GPT 사용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치 개수와 영상 전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오늘 이제 영상 전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GPT를 쓰는 계통에서는요, 하나의 모선에 GPT는 하나만 설치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나의 모선에 GPT가 여러 대가 설치가 돼 있으면요, 이 지락 전류가 여러 대의 GPT로 분산이 돼서 흐르기 때문에 GPT 2차나 3차 측에 뜨는 그 영상 전압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 영상 전압의 크기가 작아지면요, SGR이라든지 이런 계정기가 동작을 잘 안 합니다. 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모선에는 GPT를 여러 대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한 대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이 부분도 제가 그 지락보호 시스템이라는 이성우 기술사님께서 쓰신 그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변압기 2차 사용 전압이 440V 이상의 회로에서 중성점 직접 접지식과 비접지 계통에 대한 지락 차단 장치의 시설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고, 뭐 이제 지락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건 이제 일일이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이 이런 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보시고 나는 어디까지 준비하겠다.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을 모두 다 우리가 기출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게 있고 자주 나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한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문제들이요, 한 2, 3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준비를 해 두셔야 되지만, 출제 이 반복 주기가 긴 것들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자, 이제 교재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즉 GPT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GPT의 개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앞에 이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을 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GPT라는 것은 우리가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접지 계통은요, 기본적으로 변압기가 델타 결선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델타 결선이 있고 델타 결선이 있는데, 이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요, 변압기가 중성점이 없기 때문에 비접지를 합니다. 자, 우리가 델타 결선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락 전류를 억제해주기 위해서, 지락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비접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러한 경우에 선로에서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되면요, 접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락 전류가 변압기 쪽으로 귀로를 해줘야 되는데 귀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락이 되더라도 지락이 났는지,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검출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요, 지락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뭐 감전 사고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도 장애라든지, 지락 전류가 뭐 많이 흐르게 되면 이거에 따른, 이 전류에 따른 어떤 그런 그 폭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병원이라든지 뭐 석유 화학 플랜트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비접지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일선 지락이 발생이 되더라도 지락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은 비접지의 가장 큰 장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로 방치해 두게 되면요, 이 지락이 발생이 되면 지락이 발생이 되지 않은 상에 전압이 올라갑니다. 이걸 건전상의 전이 상승이라고 하는데, 최대 루트 300까지 전압이 올라가면서 절연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 절연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건전상의 절연도 파괴가 되면서 얘도 지락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군데가 지락이 되기 때문에 이 지락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대지의 상으로 이어지는 단락 상태가 됩니다. 이러면 대전류가 흐르면서 이 전류를 차단해 줘야 돼요. 이걸 차단해 주게 되면 이 이하가 정전이 발생이 되는 거죠. 비접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락 전류가 최대한 적어지게끔 해서 이 지락이 발생이 되더라도 정전이 바로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정전 시간을 지연을 시켜주고, 내가 이 정전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대, 예를 들어서 뭐 심야에 뭐 조업이 끝난다든지 아니면 수술이 끝난 다음에 내가 이 장비를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이 부분을 찾아서 제거하면 되는데, 이렇게 대용량의 고장 전류가 흐르게 되면 사고가 나는 즉시 차단해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술하고 있는데 바로 차단이 되면 의료사고 발생이 되는 거고, 뭐 어떤 중요한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반도체 공장에서 지금 정전이 발생이 되면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한 차원에서 비접지를 쓰고 있는데, 이 비접지 방식은 고장이 발생이 됐을 때 고장이 발생이 됐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높은 전압이 그 절연체에 가압이 되면서 절연체가 파괴가 되니까 결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에 이 지락 전류의 값이 비접지 계통에서는 굉장히 작은 값이 흐르게 되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이 됐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뭘 설치하냐면 GPT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GPT가 있는데요. GPT 전단에는 변압기가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접지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지락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GPT라는 계기형 변압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차 측 요 결선을 Y 형태로 결선된 것을 1차 측이라고 합니다. 1차 측에 중성점을 접지합니다. 자, 이렇게 접지해 두게 되면요, 여기서 어떤 상이 지락이 발생이 되면 이 지락된 상에서 전류가 흘러나와 가지고 GPT의 1차 측의 중성점의 접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여기에 상전압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압원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돌거든요. 이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게 GPT 1차 권선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권선도 이제 RST 상이 있다라고 하면 2차 권선도 Y 결선을 해가지고요. 요게 이제 PT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계기에 접속을 해줍니다. 즉, 전압계에다 해줘서 여기에 전압이 뭐 110V가 뜨는지 지락 사고가 나서 0V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계기에 접속해주고요. 그 다음에 3차 측은요, 여기는 Y, 1차와 2차는 Y 결선으로 되어 있지만 3차 측은 델타로 해서 오픈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오픈 델타 혹은 개방 델타라고 하거든요. 오픈 델타로 해주고요. 여기에 계정기, 영상 전압기하고요, SGR이나 뭐 이런 계정기를 달아서 지락 사고가 났을 때 그 지락 사고를 검출해가지고 계정기를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3차 권선에서는 오픈 델타로 해서 영상 전압을 검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계정기 쪽으로 연계가 된다. 릴레이 쪽으로 연결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오픈 델타에다 뭘 집어넣냐면 여기 보시면 CLR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이게 전류 제한 저항인데 이 전류 제한 저항은요. 자, 요걸 왜 설치하냐면 우리가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일선 지락이 발생이 되더라도 고장을 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GPT를 달아서 Y결선에서 1차 측의 중성점을 접지해서 이쪽으로 전류가 기로하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만 봤을 때는요. 이 GPT는요. 직접 접지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되면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비접지 방식의 어떤 그런 기능이 상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지락 전류가 어느 정도 흐르게 해서 고장을 검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만 이 전류 자체를 일정 크기 이하로 제한을 해줘야 돼요. 그 전류를 제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CLR입니다. 얼마로 제한해주느냐? 지락이 발생이 됐을 때 380mA 이하로 흐르게끔 380mA 이하로 억제해주게끔 역할하는 게 CLR이다. 그래서 이 CLR은 세 가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유효 전류를 확보합니다. 어떻게? 계전기가 동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의 전류. 그 다음에 이 유효 전류를 일정 값 확보를 해주면서도 일정 값 이하로 억제를 해줘요. 얼마 이하로? 380mA 이하로 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CLR의 역할은 아까 철공진. 이상전압의 크기, 그러니까 지락이 발생이 되면요. 여기서 아크가 생기는데 이 아크에서 주파수가 막 변화가 돼요. 이 주파수가 변화가 되면 이 계통이 가지고 있는 변압기가 갖고 있는 L값하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블과 대지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C값이 상당히 큽니다. 이 L과 C 간에 주파수가 변화가 되면서 공진이 발생이 됩니다. 이 공진에 의해서 전압이 굉장히 커집니다. 전격 전압의 7배, 8배 막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전압이 계통이 가해지게 되면 이 계통에 연결된 모터라든지 각종 장비들이 전부 다 절연 파괴가 되면서 순간적으로 다 나가버리게 되거든요. 이러한 철공진에 의해서 이상 전압이 올라가는 것을 뭐가 잡아주느냐? CLR이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전압에 대한 벡터도가 나와 있을 건데, 자, 여기 보시면 R상, S상, T상이 있고요. 중성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중성점은 대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상과 대지 간의 전압을 대지전압이라고 하는데 이 대지전압은 상전압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지라는 건 땅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전압이 0V지 않습니까? 0V와 상 간의 전압이기 때문에 이게 상전압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상전압이라는 것도 중성점과 그 어떤 R상, S상, T상의 상 간의 전압을 상전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이제 이 각 R상, S상, T상의 전압이 대지에 대해서 이러한 상전압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예를 들어 T상이 접지가 됐다라고 하면요. T상이 지락이 됐다라고 하면 이 T상이 지락된 요 대지의 부분은 원래의 땅의 전압이 0V가 돼야 되는데 이 전압이 T상이 붙어버리게 되니까 요 지점의 전압은 T상의 전압이 되는 거예요. T상의 전압. 그래서 요 지점의 전압이 0V가 아니라 요 지점이 T상의 전압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R상과 S상이 대지에 대한 전압의 크기는 0V 대 R상의 전압, 0V 대 S상의 전압이 돼야 되는데 대지의 전압 자체가 T상으로 옮겨가니까 이 전압이 S상의 전압이 요 전압에서 중성점이 요렇게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T상의 전압은 요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전압에서 성간전압의 크기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R상의 전압도 마찬가지로 요 전압, 상전압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가 T상이 지락이 되면서 대지의 전압이 0V가 아니라 T상의 전압을 가지게 되니까 요 대지와 R상 간의 전압은 T상과 R상 간의 성간전압의 크기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이 루트 300까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오픈 델타에 V0라는 영상 전압을 검출하게 되는데 얘가 T상이 지락이 발생이 되면요. 이 T상의 전압은 0V가 되지만 R상과 S상의 전압은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R의 전압의 루트 3배라는 전압의 크기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 S의 루트 3배라는 전압을 가지게 되는데 벡터적으로 얘가 중간에 요러한 이게 아마 60도일 겁니다. 60도의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뜨는 전압은요. 얘와 얘를 합성하게 되면 벡터적으로 이 전압과 이 전압을 합성하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더해지니까 이러한 크기를 가지게 돼요. 자, 이러한 크기는 얼마만큼 크냐면요. 얘가 루트 3배, 원래 자기 가지고 있던 전압의 루트 3배에다가 이것과 이걸 벡터적으로 더하게 되면 요 길이는요. 요 값에 또 루트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3배에다가 원래 얘가 갖고 있던 ET에다가 또 루트 3배가 되니까 이 전압이라는 게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되니까 3배의
이 T상의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전압에 지락사고가 발생이 되면 상전압의 3배가 되는 전압이 이 V0에 뜹니다. 이게 영상전압이에요.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상이? T상이 지락이 되면. R상이 지락이 돼도 마찬가지고 S상이 지락이 돼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상전압의 3배가 되는 전압이 뜹니다. 자, 그런데 정상적인 상태, 즉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요. T상의 전압도 이러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R상의 전압도 이러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S상의 전압도 이러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는 같으면서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합성하게 되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T상과 R상과 뭐 S상과 R상과 이 전압 합성하게 되면 여기에 뜨는 전압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0V가 떠요. 전압이 안 뜨는 거죠. 이때는 계전기가 동작 안 합니다. 근데 지락이 발생이 되면 이 중성점이 이동을 하면서 어떠한 전압을 가지게 되겠죠. 전압이 크게 뜨면 많이 뜰수록 완전히 지락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영상전압의 크기를 가지고 계전기를 동작을 시킬 수 있다. 이게 GPT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1차, 2차, 3차 건선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1차 건선은 중성점 접지에서 지락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귀로를 만들어준다. 그 다음 2차 측 전압은 각각의 각 상의 전압이 지금 얼마가 뜨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기에다가 접속해 줍니다. 전압기에다가. 그 다음에 3차 측은 오픈 델타로 해서 시에라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전압을 검출할 수 있는 영상 전압계를 집어넣고 여기에 SGR을 달아가지고 그 신호를 받아서 동작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준다. 역할이 다 틀리죠. 자,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우리 개요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항목 GPT가 필요한 이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지금 이게 끊어지지 않고 쭉 서술 형태로 한 15줄 정도가 쭉 그냥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답안지를 기술할 때도 이렇게 쭉 서술만 하다 보면 뭔가 빠뜨릴 수도 있고요. 또 했던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쭉 문장형으로 막 그냥 중간에 끊어진 거 없이 쭉 서술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사항이 뭔지를 끊어가지고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쭉 서술 형태로 번호 없이 쭉 나갔단 말이에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교재 보시면 나올 겁니다. 쭉 나갔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잘라보시라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제가 뭐 9가지로 잘라놨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복이 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몇 가지가 이제 이 안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나오고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고 이런 것들이 눈에 띄거든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 발전소의 수변전 설비는 2차 측을 델타 결선 비접지로 한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 태양광 발전 설비라는 게 이제 직류 설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직류를 우리가 계통과 연계하기 위해서 교류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고조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 고조파가 계통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뭐 수용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배전용 변압기에도 상당히 뭐 무리를 가하기 때문에 그 고조파의 누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델타 결선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델타 결선을 쓰다 보니까 비접지가 되는 거고 이 비접지를 사용하게 되면 지락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검출하기가 지락전류를 검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앞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사고에 의한 고장전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GPT라는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락 보호를 위해서 GPT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락이 발생이 되면요. 이 비접지 상태에서 지락이 발생이 되면 일단은 그 지락 전류가 C 성분에 의한 충전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경로는 이 지락 전류가 GPT의 1차 측 중성점 접지를 통해서 유효 전류가 흐르거든요. 이걸 유효 전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이 전류는 굉장히 작은 값이다. 여기는 수암페아라고 돼 있지만 앞에서 우리가 시에라를 설치하면서 몇 미리암페아 이하로 전류를 억제해 준다고 설명드렸죠. 380mA 이하로 억제를 해준다라고 설명드렸을 겁니다. 왜? 비접지 계통에서는 지락 전류를 억제하기 위한 억제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비접지를 설치하고 있는데 GPT를 설치하면서 지락 전류가 커지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CLR이라는 걸 설치해서 380mA 이하로 억제를 해준다, 제한해준다. 자, 그 다음에 비접지 계통에서는요.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되면 건전상의 전압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앞에서도 제가 벡터도를 통해서 잠깐 전압이 올라가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을 건데요. 직접 접지 계통은요. 이 지락 전류가 많이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 전압 상승이 많지가 않아요. 사고가 나지 않은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많지가 않은데 1.38배 이하로 억제가 되는데 비접지 계통은 루트 3이니까 1.3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전압까지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비접지 계통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GPT를 설치 안 하고 그냥 지락 전류가 흐르지 않게끔 억제를 해주면 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단시간 동안에 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건전상의 전압이 올라가서 건전상의 절연체의 문제를 그 데미지를 가하면서 이제 절연 파괴가 일어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GPT 계통에서는요, 이 지락이 발생이 되면 지락에 의해서 서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 서지가 발생이 되면서 주파수 자체가 상당히 어떤 그 높은 주파수의 고주파수대 영역의 어떤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이 주파수에 계통의 L과 C 성분이 공진하면서 전압이 정상적인 전압의 한 6에서 7배 정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철공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8번, 6번, 5번 항목이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지락사고 전류가 간헐적으로 생기나, 자, 간헐적으로 생길 때 이 지락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전압에 서지가 이렇게 발생이 되거든요. 이 서지가 발생이 되면 이 서지에 의해서 주파수가 변화가 되고요. 이 주파수 변화에 의해서 계통의 XL과 그 다음에 XC가 L과 C가 공진하면서 전압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치를 해두면 심각한 과도 이상 전압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 계통의 캐패시턴스의 반복 충전 때문이거나 계통의 캐패시턴스와 계통의 인덕턴스 간의 공진, 얘가 무슨 공진이라고 말씀드렸죠? 철공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철공진에 의해서 이 전압이 6에서 8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압이 6에서 8배까지 올라가는데 이거에 의해서 그 계통에 연결된 기기들, 뭐 모터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게 되는 거죠. 자, 절연 파괴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냐면 앞에서도 설명드렸을 건데 R상, S상, T상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지락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지락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 건전상 R상에 지락이 발생이 돼 있으면 R상, S상, T상이 있다라고 하면 S상과 T상에는요, 이 대지와 얘 사이에 원래는 상전압이 걸려야 되는데 얘가 R상으로 이 대지가 충전이 되다 보니까 T상에는 R상과 T상 간의 그 성간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루트 3배 전압이 지속적으로 걸리다 보니까 얘네들이 최종적으로는 절연 파괴가 일어나면서 이것도 지락사고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락이 되면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R상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페이스, 상에서 땅, 그 다음에 다시 상으로 이어지는 고장이 발생이 되는데 이때는 거의 성간단락 전류에 가까운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바로 차단해줘야 되니까 정전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지락사고 시 페이스 2, 그라운드 2, 페이스 폴트가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 사고에는 문제가 없지만 방치하면 높은 전압이 걸리면서 두 번째의 지락사고가 발생이 된다. 자, 이렇게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한눈에 비교 검토할 수가 있고 이해도도 빠르고 내가 외우기도 쉽단 말이죠. 그 다음에 중복된 내용이 뭔지도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압축해가지고 했던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GPT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접지 계통에서 영상전화 검출 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건 앞에 제가 벡터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또 이제 상세하게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앞에서 보시면 1차, 2차, 3차 건선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오픈 델타 쪽에 우리가 그 사고가 났을 때 발생되는 그 전격 전압을 보통 뭐 110이라든지 190V를 잡습니다. 그런데 R상, S상, T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전압을 세 개로 나눠서 각 상에 걸리는 전압이 3분의 110 혹은 3분의 190으로 이렇게 나눠주고요. 이거는 이제 왜 스칼라적으로 이렇게 3으로 나눴냐면 영상전압이기 때문에 영상전압이라는 개념 자체가 R상, S상, T상의 위상차가 없으면서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벡터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벡터라는 거는 각 상에 위상차가 있는 거고 스칼라는 위상차가 없이 그냥 크기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 영상전압이라는 건 각 상에 방향성을 두지 않고 크기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3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락보호 시스템이라는 그 책이라든지 아니면 자가용 전기설비의 모든 것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고 다른 교재에서도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지락이 발생이 되면 왜 190V가 뜨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190 나누기 3, 110 나누기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상시에는 영상 전압이 안 흘러요. 일선 지락이 발생이 됐을 때만 영상 전류가 흐르고 영상 전류에 의해서 GPT의 3차 측에 영상 전압이 뜨는 것이고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영상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GPT의 3차 측의 전압은 벡터적으로 크기는 같으면서 120도 이상차를 가지는 전압이 뜰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가 이 벡터도를 가지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사고가 발생이 되면 얘가 전압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RST라고 하면 T상이 지락이 되면 T상의 전압은 제로가 되지만 R상과 S상의 전압은 얘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루트 3배의 전압을 가지면서 60도 이상차를 가지니까 두 개 합성하게 되면 이러한 크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 전압의 크기는 요게 3전압이라고 하면요. 요게 3전압이라고 하면 요 전압의 크기의 하나, 둘, 세 배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3분의 190V라고 하면 지락사고 발생이 되면 여기에 뜨는 전압은 190V가 되는 거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벡터적으로 더해지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 이제 그 말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GPT를 설치해서 거기다 이제 그 안에 CLR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CLR에 의해서 지락 전류가 흘러주게끔 만들어주지만 또 이 값이 일정 값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지락 전류가 많이 흘러봐야 좋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CLR을 통해서 몇 미리까지 380mA까지 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비접지 계통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99.9% 이 값을 적용하니까 이건 그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정격 부담이 500VA라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요건 좀 지워두시고 요거는 500이라기보다는 이제 뒤에 가면 1000으로 바뀔 거예요. 1000.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전류의 크기가 380mA로 제한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항목 영상전압 회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 주의사항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 4가지 항목들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다른 내용이 더 중요한데 여기서는 뭐 기능적인 부분을 좀 나열을 해놨다. 뭐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을 좀 써주는 게 좋거든요. 뭐 기술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의 뭐 차이가 뭔지 뭐 기준에 따라서 틀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건 기능적이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항목을. 자, 여기는요. 그 1번, 2번, 3번, 4번 4가지 항목보다는 위에 있는 이 설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방식은 결선 및 극성이 맞지 않으면 오동작하거나 부동작하게 되며 GPT 한류 저항의 용량이 작아서 소손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 GPT는요, 이 회로를 설치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GPT 3차 측의 결선이 뒤집어지면 안 돼요. 뒤집어지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비접지 방식에서는 SGR이라는 걸 써서 지락된 그 회선만 차단시킬 건데 이게 결선이 바뀌게 되면 고장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 방향성 때문에 사고가 난 회선이 차단이 안 되고 사고가 나지 않은 회선이 차단이 돼서 정전이 되는 이런 오동작을 할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GPT의 그 정격 부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다가 이제 건너뛰었는데 일반적으로 3.3kV 계통에서는 우리가 용량이 이제 1000VA짜리 쓰거든요. 그 다음에 그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0.5초 정도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용량이 맞지 않으면 용량이 예를 들어서 1000VA짜리를 써야 되는데 500VA짜리를 쓰게 되면요. 500VA까지는 열적으로 견디게 되는데 1000VA라는 그 용량이 거기서 소비가 되면 에너지가 소비가 되면 과열이 발생이 되면서 얘가 소손이 되거든요. 이런 용량에 대한 부분을 잘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500이라는 걸 뺐고 1000으로 바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봐줘야 된다. 자, 우리 교재에는 뭐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케이블 색을 통일시킨다. 그 다음에 2P짜리를 4P짜리 두 가닥 여유를 둬서 나중에 점검 시에 이 두 가닥을 활용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전압 회로에 퓨즈 사용을 금지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 V0에 그러니까 GPT 3차 측의 V0란 전압 계기에 그 영상 전압이 뜨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이 안 됐을 때는. 그런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정상적인 전압이 3배가 뜬다. 즉 110V나 190V가 뜬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영상 전압 회로의 퓨즈를 사용해서 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퓨즈가 단선이 되면요. 사고가 발생이 되더라도 영상 전압계에는 전압이 안 뜹니다. 그러니까
계정기가 동작을 못하는 거죠. 이게 뭐냐? 사고 시에도 제대로 검출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퓨즈를 쓰면 안 된다. 그다음 1번은 뭐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내용으로 나열을 해주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요. 아까 제가 SGR이 5개월선이 되면 사고가 난 회로는 차단이 안 되고 사고가 나지 않은 엄한 회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되는 회로가 차단이 되면서 정전이 되고 고장은 제거가 안 되니까 개통이 계속 문제가 지속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PT 설치 개선은 제가 하나의 모선에 한 개만 설치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비접지 개통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이게 개통도를 그리면요. 자, 여기에 GPT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접지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오픈 델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시에라를 달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전압 계정기를 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SGR을 답니다. 선택 지락 계정기인데, 선택 지락 방향 계정기인데, SGR. 자, SGR을 달고, 여기 이제 회선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긴 ZCT를 씁니다. 이렇게. ZCT를 써가지고 ZCT에서 신호를 1차 받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전압 계기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영상 전압의 크기와 이 지락 전류의 크기를 통해서 이 SGR이라는 게 동작해서 사고 회선을 차단하게 되는데, 고장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딱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고장 전류가 이렇게 해서 흘러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여기에 영상분 전류가 빵 흐르면서 전압이 뜨겠죠. 이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SGR이 훨씬 더 빠르게 확실하게 동작하게 되는데 GPT를 여기다 한 개 더 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고장 전류가 이쪽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루도 뒤로 하게 되면서 전류가 둘로 쪼개지겠죠. 어쨌든 작아집니다. 2분의 1은 아니지만 작아지게 되는데 이 전류가 작아지면서 영상 전압계의 전압이 높게 안 떠요. 낮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확실하게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모선, 하나의 계통에는 GPT는 하나만 설치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다. 자, 여러 개 설치했을 경우에는 감도가 저하한다. 그 다음에 GPT는요, 일반적으로 여기 ZCT하고 연결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비접지 계통에서의 지락 보호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그 원리는요, 다른 장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얘는요, 이렇게 됩니다. GPT, 그 다음에 ZCT, 그 다음에 OVGR, 그 다음에 SGR. 이 네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GPT와 ZCT를 우리가 이제 같이 혼용해서 같이 이제 결합해서 쓰게 되는데 이 GPT는요 일반적으로 ZCT의 전단에 설치가 돼야 돼요. 후단에 설치가 되면 이게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ZCT를 설치할 때 반드시 GPT의 후단에 설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SGR이 동작을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전압을 검출할 때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해주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뭐 이런 약간 기능성에 가까운 이런 내용을 기술해 주는 게 좋은 것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을 써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점수를 높게 받는데. 자, 이 내용은 지락보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성우 기술사님께서 쓰신 108페이지 부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론이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비접지 계통의 보호 방식에 대한 부분은 다른 해설서를 통해서 제가 상당히 많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답안지를 쓰실 때 그런 내용들이 좀 여기에 첨가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전압 회로 사용 시의 주의사항에 대한 거, 어떠한 방식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다른 방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5번째 전류 제한기 CLR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계략적인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자, CLR은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한 30초 전격, 이 저항에 지락 전류가 흐르더라도 한 30초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견딜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된다. 앞에서 뭐 제가 0.5초 정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엔 또 이제 30초라고 나와 있네요. 일반적으로 한 30초 정도 견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접지 계통에서 GPT 계통에서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되면요, 거기서 과도 진동이 생기면서 그 진동에 의해서 발생된 그 주파수 요소에 의해서 계통의 L하고 C가 공진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공진을 일으키게 되면 전압이 이제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요. 그 전압이 뭐 우리 교재에 보면 6에서 한 8배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전압이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통의 절연에 문제가 생기면서 데미지를 입으면서 뭐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쫙 다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압이 올라가는 것을 철공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공진 방지 대책에는 반드시 CLR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CLR의 목적이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정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유효 전류를 확보한다. 자, GPT 1차 측, 1차 측의 Y결선의 중성점을 접지하게 되면 이 지락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니까 이 전류를 제한을 해줘야 되죠. 자, 허용을 하면서도 제한을 해주는 게 CLR의 역할이다. 자, 얼마까지 제한합니까? 380mA 정도까지는 제한해줘야 된다. 자, 그거 이상 흐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상고조파 발생분을 흡수한다. 아까 제가 철공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철공진 자체가 고조파 공진이에요. 그 고조파 공진에 의해서 전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CLR이 그 부분을 흡수하면서 공진 현상을 억제시켜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중성점 이상 전이 진동, 중성점 불안정 이상 현상, 이게 철공진이고요. 철공진이 상고조파 공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CLR의 목적은 유효 전류를 확보한다, 제한한다. 그 다음에 철공진을 방지해준다. 이게 두 가지가 이제 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CLR의 저항의 크기를 계산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LR을요, 부담의 크기로 다시 또 계산하는 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릴 건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CLR이라는 게 결국은 저항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저항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이 전류는 지락 전류가 되겠죠. 왜냐? 평상시에는 영상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전류가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락 사고 발생에 대해서 지락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지락 전류가 CLR을 타고서 흐르면서 I제곱 R만큼의 열이 발생이 되겠죠. 자, 이게 용량이에요. 이러한 용량이 30초 동안 이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이런 열적 어떤 한계에 의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계산하는 게 여기 보시면 이 전류가 3배의 IN이라는 게 I죠. I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게 380mA니까 0.38A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고, CLR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3.3, 6.6kV, 이제 비접지 계통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3.3kV 계통하고 6.6kV 계통을 쓰는데 3.3kV 계통에서는 CLR의 크기를 50ohm을 일반적으로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6.6kV 계통에서는요, 일반적으로 25ohm을 적용하게 되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락 전류가 요 계산해 보면, 요 두 개를 계산해 보면 지락 전류가 0.38A로 제한되는 그 저항의 크기가 50에 25ohm인 거예요. 그래서 3.3에서는 50ohm을 적용하고, 그 다음 6.6kV 계통에서 25ohm을 적용합니다. 자, 이러한 저항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그 CLR의 용량이 나오고요. 그 계산 예를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LR 저항의 크기를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1차 측의 저항으로 환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설명드린 50ohm과 25ohm은요. 우리가 앞에서 GPT가 1차, 2차, 3차로 돼 있었잖아요. 1차가 이렇게 1차 Y결선에서 중성점 접지를 했고요. 2차도 동일한 Y결선이 있고 3차가 오픈 델타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오픈 델타. 자, 여기에 이제 CLR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 CLR 저항의 크기가 여기 있는 50ohm과 혹은 25ohm으로 돼 있습니다. 자, 1차 측의 전압이 3.3kV 계통 혹은 6.6kV 계통인 거죠. 자, 이랬을 때 2차 측의 전압은 뭐 190V라든지 아니면 110V를 쓰게 되는데 요 190V를 여기에 나누게 되면 얘가 이제 뭐 63.3V가 되는 거죠. 요게 상전압이고 요건 성간전압이니까 이 권수비에 E1과 E3가 들어가는데 E3는 190V를 3으로 나누니까 이게 63.3V가 E3가 되는 거고요. 얘는 3300인데 성간전압이니까 얘를 나누게 되면 3.3 나누기 루트 3으로 해줘야 되겠죠. 요게 변압비, 권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피던스라는 걸 환산해 줄 때 전압의 제곱비로 환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1차 측으로 환산해 줬을 때 뭐 50ohm이 50ohm을 환산해 주게 되면 얘가 이제 1차 측으로 환산해 주면 5000ohm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6.6kV 계통에서 25ohm은요. 6.6kV 계통에서 25ohm은 얘가 10,000ohm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환산해 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CLR의 저항을 3차 측에 있는 저항을 1차 측으로 환산해 주는 그 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요거는요. 이거와 관련된 공식은 우리가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 자그맣게 글씨가 써 있는데 제가 요걸 좀 크게 써 드릴 거예요. 뒤에 2번 문제에서도 요 내용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CLR의 저항을요. 얘가 이제 3차 측이거든요. 3차. 자, 여기는 1차입니다. 2차는 지금 생략이 돼 있어요. 1차 측으로 우리가 환산해 줄 때 이렇게 갑니다. R은 9분의 n 제곱의 스몰 r이다. 자, 요거는 3차 측에 설치된 저항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55m 라고 하면 이게 3.3 kV 계통, 3300 볼트 계통이라고 보는 거죠. 1차 측의 전압이. 자, 그 다음에 2차 측의 전압은 우리가 이제 19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상당 걸리는 전압은 요거의 3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얘가 63.3V라고 보는 거죠. 요게 상전압인 거죠. 그럼 얘에 대한 상전압은 요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GPT의 1차와 3차 간의 건수비는요. 요게 n 제곱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3분의 2원이 되는 거고 얘는 190 나누기 3분의 3300 나누기 루트 3이 요게 n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 공식 암기. 그 다음 여기는 55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얘를 9를 나눠요. 자, 이 공식 암기합니다. 요거는 그대로 외웠다가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피던스라는 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환산한다라는 거 우리가 뭐 회로 이론이라든지 뭐 전기 기기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요 공식 그대로 활용하고요. 이걸 활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간혹 나옵니다. 자, 9분의 n제곱의 r이라는 거 암기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영상분 유효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류를 우리가 몇 암페어까지 억제를 해준다고요? 380mA 이하로 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50ohm이라든지 뭐 25ohm이라든지 그 다음에 1차 측의 전압은 아까 말씀드렸던 3300, 6600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전류는 우리가 억제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락 전류라는 건 최대한 적게 흘러주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적으면 이 감도가 떨어져서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적지 않게끔 일정한 값, 계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 정도의 전류값으로 이제 흘려주게끔 해주는 거죠. 그게 380mA하고 요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값은 380mA 이하의 값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R이라는 게 정해지는 거다. 요걸 조정할 수 있다. 자, 1차 측과 3차 측의 전압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계통의 전압 뭐 3300, 뭐 6600, 22900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3차 측 전압도 우리가 110V로 갈 거냐, 190으로 갈 거냐 내가 정해주는 거고 이 지락 전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R 값이 변동이 된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5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CLR의 저항값 R을 구하는 건데요. 이 중에서 뭐 3.3, 6.6, 뭐 440V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3.3 kV 계통에 대한 계산 예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은 앞에서 이제 유도 과정을 통해 가지고 R이라는 값이 E3분의 2원의 제곱 곱하기 IN의 3배의 2원이라는 값은 그 앞에 이제 수식에서 연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낸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 수식을 많이 쓰진 않고 9분의 n제곱 R이라는 값을 많이 쓰게 되는데 뭐 어쨌든 우리 교재에 있는 형태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내게 되면 여기에 요 데이터들을 쭉 넣어서 계산하면 55ohm이라는 값이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은 아마 요거 루트 3분의 190분의 3300이 전압비인데 뭐 여기 이제 갑자기 루트 3이라는 값이 들어갔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전압비라는 건 상전압 대 상전압으로 비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측의 전압이 상전압이기 때문에 3300이라는 것을 루트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상전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190V라는 전압은 영상전압의 개념인데 영상전압이다 보니까 R상, S상, T상에 이 방향에 대한 감각이 없고 이제 스칼라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권선에 가해지는 전압은 루트 3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3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3상에 걸린 전압이 합계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을 약분하게 되면 얘가 없어지고 얘가 루트 3이 되니까 루트 3분의 190분의 3300 해갖고 전압비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IN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이게 한상에 대한 전류기 때문에 이 0.38, 즉 380mA라는 것은 일선 지락 전류고 이 일선 지락 전류가 3배의 I0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전류가 GPT의 1차 결선이 Y 결선으로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얘가 중성점 접지하게 되면 0.38A라는 게 요 위로 흘러 들어가서 요렇게 세 개로 나눠지니까 한 상에 흐르는 전류는 0.38A의 3으로 나눈 값이고요. 요 3이라는 값은 앞에 그 수식에서 유도하는 과정에서 따라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3.3kV 계통에서 50ohm이라는 저항값을 쓰게 되고요. 이 50ohm이라는 저항값을 I 제곱 R이라는 그 용량을 계산하는 값에 넣게 되면 여기에 얘가 이제 0.38이니까 이거의 제곱에다 곱하기 50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 값이 1000이 안 나오고요. 얼마가 나오냐면 722W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용량이라는 건 이게 딱 맞추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약간의 여유를 두잖아요. 그래서 722W짜리가 아니라 요거보다 약간 큰 값인 1000W짜리, 1000VA짜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6kV 계통에서는 전압이 2배가 되기 때문에 뭐 이때는 이제 요거의 2배인 1444W짜리를 쓰는데 요거의 상위 값인 얼마를 쓰느냐? 2000W짜리를 씁니다. 요건 다음 2번 문제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CLR 저항값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러한 공식이 있고 이거 말고 9분의 N제곱 R이라는 공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후자의 공식을 더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CLR 저항값을 구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EL램프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락이 발생이 되면요, 그 램프를 통해서 각 상에 설치된 램프를 통해서 어떤 상에 사고가 발생이 됐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고가 난 상의 그 램프는 소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나지 않은 상의 램프는 더 정상적인 상태보다 더 밝아져요. 자, 요거는 앞에서 제가 강의 첫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고가 난 상, 즉 여기서는 이제 A상의 사고가 났다라고 가정하면요. 여기 이제 A상의 사고가 났죠. 자, 그러면 A상과 대지 사이에는 이게 붙어버렸기 때문에 요 사이의 전압은 제로가 됩니다. 왜 제로가 되느냐? 대지의 전압이 0V에서 이 A라는 전압으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지점에 전압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지와 요 상사의 전압은 당연히 붙었으니까 전압이 없겠죠. 0V가 되는 거예요. 0V. 자, 그 다음에 사고가 나지 않은 B상과 C상은요, 대지와의 0V와의 사이에는 요만큼의 전압이 걸리지만 대지의 전압이 이렇게 커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요 두 개 대지와 상사의 전압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전압이 올라가면 램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겠죠. 그래서 벡터적으로 C상의 전압과 B상의 전압이 요 크기에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상은 전압이 제로가 되니까 당연히 소등이 되는 거고 사고가 나지 않은 상은 전압이 올라가니까 더 밝아지겠죠. 자,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쉽죠. 우리 교재에도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항목에 대한 1번 문제에 대한 CLR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2번 문제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연계해 가지고 쭉 이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